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엔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비롯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남자, 칼과 도둑들, 그리고 밧줄 한 가닥,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며느리를 잘 내쫓는 사나운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아들은 벌써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며느리에 이어 세 번째 며느리도 또다시 진보다리를 이고 대문을 나섰다. 너 이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같은 년은 2번 다시 보기 싫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가시돋친 말에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천석군 재산을 물려받아 외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살아왔다. 아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첫째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한평생 맺힌 한을 며느리에게 쏟아내며 며느리를 들들 볶았다. 이렇게 시작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줄줄이 쫓아내버렸다. 아들이 곧불이라도 들면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다. 천연히 우리 귀한 아들 지인을 뺏어 그래. 아들을 자기 방에서 데리고 자는 일은 다반사고 밥이 질다며 반찬이 맛이 없다며 밥상을 내던지는 일은 허구한 날 밥 먹듯 했다. 곳간 열쇠는 당연히 자기가 차고 다니면서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내 팔았다며 도둑으로 몰고 머슴이 2이나 있는데도 온유월 땡볕에 한마지기 밭을 다 못 맸다고 저녁을 굶기는 일이 허다했다. 3년 만에 첫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2번째 며느리가 들어왔지만 시어머니의 며느리 구박은 여전했다. 결국 2번째 며느리도 쫓아내버리자 친정으로 가지도 못한 채 주막 작부로 팔려갔다. 시어머니는 사는 재미는 며느리 구박이라고 며느리 2를 쫓아내고도 모자라 또다시 매파를 불러서 중매를 설하며 졸라댔지만 파다하게 소문이 난 그 집안에 딸을 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가난한 김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딸이 얌전하고 인물 좋기로 근처에 소문이 자자했다. 딸은 그 집으로 시집가겠다며 한바탕 우기는 바람에 아버지와 다툼을 하고 결국 갈 테면 가라고 아버지가 승낙을 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고 있던 김노인의 딸이 사나운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들어갔다. 아들은 이번에도 내쫓으면 집안에 체면이 안 선다며 단단히 각오를 했는데 막상 혼이 나던 날은 인심을 얼마나 잃었던지 가마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제 또다시 살맛이 생긴 시어머니는 시집온 지 1달도 안 된 며느리를 달달 볶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밖에 나가고 단둘이 있게 되자 삿대질을 하면서 또다시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내 친정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안이라지만 혼수가 이게 뭐냐? 그때 그렇게 얌전하던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질질 끌고 오더니 내팽개쳤다. 이 인연이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사람 잡네. 시어머니가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자 며느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시어머니는 풀 죽은 집단처럼 푹 쓰러졌다. 아이고 인연이 사람 죽이네. 사람 살려. 시어머니는 대문을 박차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그때 아들이 들어오자 아이고 아들아, 전현이 나를 막 패지 않겠니? 하니 아들이 비죽거리며 어머니 이번에도 쫓아낼라오? 하고 믿어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벼르고 있다가 며느리를 사정없이 구박했다. 그러나 신랑이 없으면 며느리는 사정없이 시어머니를 패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문을 박차고 나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네 우물가로 갔다. 빨래를 하던 이웃 아낙네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벌써 며느리 쫓아낼 궁리를 하는구먼. 시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믿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얘기해도 지겹다며 짜증을 부렸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결국 시어머니는 곳간 열쇠를 내주며 때리지 말라고 며느리에게 싹싹 빌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서워 며느리 말이라면 뭐든지 잘 따랐다. 이래서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도 고쳐지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며 정성을 다해 모셨다. 며느리는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좋은 고부관계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남자.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검소한 농부의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늘에 뭐가 보이나? 그렇게 생각하며 부인은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다. 여보세요? 왜 허공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인, 전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입구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저 위에 있는 길을 잘 알겠네요? 물론이죠. 그럼 당신은 작년에 죽은 내 아들 키즈를 알겠네요? 키즈가 부인의 아들이에요? 저한테 그를 아느냐고 물으셨죠? 부인, 그는 저와 제일 가까운 이웃이에요. 굉장하군요. 내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주 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그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죠. 자기 양말이 다 해졌다고요. 그리고 소시지, 햄, 버터가 모두 사라졌대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 이런. 거기 누군가 내 아들 옷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하늘에서는 자기 옷은 자기가 관리해요. 아들이 소시지랑 버터를 살 수는 없나요? 아니요. 그것들을 살 수는 있지만 모든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을 살 여유가 없죠. 이제 죽은 사람인데 키즈가 아직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니 너무 심하네요.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요. 남자는 부인에게 키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정확히 말했다. 마침내 그는 가야 한다며 안 그러면 하늘로 돌아갈 때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당신이 키즈를 잘 알고 있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니 내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죠? 우리 집으로 가요. 키즈에게 줄 물건들을 챙길게요. 키즈를 위한 것이라면 하겠어요. 하지만 전 아주 오랫동안 멀리서 고생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농가로 갔다. 부인은 꾸러미 2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남자에게 줄 거였다. 아주 친절해서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키즈에게 줄 거였다. 부인은 아들에게 줄 돈가방을 남자에게 맡겼고 남자는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저 이웃이 집에 가면 키즈는 아주 행복할 거야. 아마 키즈는 저 남자에게 여기 있었던 일을 듣겠지. 부인은 남자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부인은 키즈가 그 꾸러미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그 남자는 아직도 하늘 입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칼과 도둑들. 언제적 일인지 모를 정도로 아득히 먼 이야기다. 깊은 숲속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 무렵 나라가 매우 어지러웠다. 나라 안에는 도둑이 들끓어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웠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속옷에 달린 단추 한 개까지도 도둑 맞을 정도로 도둑들이 극성을 피웠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칼 소년도 속옷 한 벌 입어보지 못한 채 자라났다. 칼은 청년이 되자 결심하고 물건을 찾아오기로 했다. 내가 그 나쁜 도둑놈들을 쫓아가서 빼앗긴 물건들을 모두 찾아와서 물건의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칼, 내가 그 엄청난 일을 정말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말도 안 돼. 도리어 도둑한테 잡혀서 죽음을 당할 테니 아예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말렸지만 칼의 굳은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칼은 집을 떠났다. 벌거숭이 몸을 드러내고 다 떨어져 밑창도 없는 구두를 신고 나섰다. 칼은 계속 걸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진눈깨비가 마구 내렸다. 너무나 심한 폭풍우라 눈을 제대로 뜨고 있을 수도 없었다.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길을 칼은 비틀비틀 걸어갔다. 빗속을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다. 칼은 그 불빛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었다.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앞으로 구부러져 마침내 등을 새우처럼 둥글게 하고 걸었다. 칼은 그럭저럭 불이 비치고 있는 데까지 다가갔다. 그 집은 칼의 생각보다는 훨씬 크고 멋있는 집이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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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칼은 대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흠뻑 젖은 몸을 흔들어 물방울을 털었다. 방을 둘러보니 벽에는 칼, 도끼 등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으면서 마룻바닥에는 큰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도둑의 소굴인가 보다. 칼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집에는 하얀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 한 사람뿐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백조 털로 만든 칫솔로 돈을 한 장 한 장 닦고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룻밤만 저를 재워주실 수 없을까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칼은 공손히 부탁하였다. 그렇지만 얘야, 너를 이 집에서 재워줄 수 없단다. 그 이유는 밖에 눈보라보다 이 집 안이 몇 배나 더 무섭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타이르듯 이렇게 대답했다. 왜요, 할머니?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란다.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야. 나도 오래전 겨우 걸음마를 하던 그때 이놈들한테 붙잡혀 왔단다. 이 할멈은 지금까지 쭉 그놈들의 밥을 해주고 이렇게 돈을 낚아주고 하면서 사는 거야. 너도 이런 곳에서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혼날 테니 어서 돌아가도록 해라. 괜찮아요. 전 죽는 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칼은 옆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칼은 침대에서 도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도둑들이 말을 타고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누가 와 있느냐고 물었다. 그 자식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 같던가? 도둑 중에 하나가 물었다. 가지고 있기는 거지나 매한 가지던데 속옷 하나도 입지 못하고 있던걸. 이 말을 듣자 도둑들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면 이 집에서 태어난 거와 같군. 다른 도둑이 이렇게 말했다. 도둑들은 칼을 당장에 죽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벽장 속에 가두어둘 것인지 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칼은 상황을 알아차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싶어 침대에서 내려와 도둑 앞에 나섰다. 부탁입니다. 저를 부하로 삼아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기운 센 도둑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도둑들의 세계에선 들어오는 동지를 환영하거든 하고 도둑들은 칼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해보고 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들을 패거리에 넣어주기로 하였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좋은 소를 3마리 가진 농부가 살고 있는데 그 농부는 다음 날 그중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칼이 그 소를 시장으로 팔러 가는 도중에 빼앗아 올 수만 있다면 그의 부탁을 한번 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좋아요.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어요. 칼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달기 울자마자 칼은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가지고 간 건 은장식이 붙어있는 아주 귀여운 구두 한 짝뿐이었다. 이 구두는 도둑들의 집 방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온 것이다. 칼은 농부가 소를 끌고 지나가는 길까지 와서 그 구두를 길 한가운데 던져두고는 길가 큰 나무숲에 숨어 기다렸다. 이윽고 농부가 소를 끌고 왔다. 농부는 길 한가운데 굴러있는 구두를 발견했다. 참 이쁜 구두구나. 한 짝마저 있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가져다 줄 텐데. 그러면 그 잔소리꾼도 오늘만은 나한테 다정한 말로 고맙다고 하겠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농부는 한숨 지었다. 이 농부의 부인은 워낙 무섭고 사나운 성미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지 항상 투덜거리거나 악을 쓰며 화를 잘 내는 여자였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구두는 한 짝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농부는 별수 없이 구두를 그대로 길에 버려두고 걸었다. 농부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숲에서 나온 칼은 그 구두를 주워서 지름길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농부를 앞질러 가서 구두를 또 길 가운데 던져두었다. 농부는 또 한 짝의 구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몹시 약이 올랐다. 아까 그 구두를 주워올 걸 그랬구나. 다른 한 짝이 여기 떨어져 있는 줄 알았더라면. 속이상에 한참 서 있던 농부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저 나무에 소를 메어두고 아까 그 자리에 가서 구두를 주워오면 되겠다. 우리 마누라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잔소리꾼이라 해도 오늘만은 나한테 잘해주겠지? 농부는 소를 길가 나무에 메어두고 구두를 찾으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농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칼은 소를 끌고 도망쳤다. 한편 농부는 아무리 찾아도 구두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여 소를 메어둔 곳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소가 없어졌다. 농부는 깜짝 놀라 고함을 쳤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담? 마누라가 이걸 알면 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농부는 생각 끝에 이렇게 결심했다.
할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 몰래 소를 또 한 마리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놈을 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를 도둑 맞은 것만은 숨겨야 해.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한 마리의 소를 끌고 왔다. 그런데 도둑들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밝혀지고 말았다. 도둑들은 또 한 번 카를 불러 명령했다. 네가 만일 그 소까지 훔쳐온다면 이번엔 틀림없이 우리 동지로 받아주겠다. 좋아요. 칼은 이번에도 승낙했다. 칼은 마구간에서 긴 새끼줄을 꺼내들고 농부가 오는 길목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길가 나뭇가지에 새끼줄을 걸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열을 세기도 전에 농부가 두 번째 소를 끌고 왔다. 물론 농부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칼을 발견했다. 아이고 가엾어라. 자네는 나보다 더 사나운 마누라하고 사는 모양이군. 이런 변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난 지금 갈 길이 급하여서 자네를 내려줄 틈이 없어. 그럼 몸조심하고 잘 있게.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칼을 그냥 두고 바삐 가버렸다. 농부의 모습이 사라지자 칼은 새끼줄을 풀고 살그머니 내려왔다. 그러고는 급히 지름길로 농부를 앞질러 가서 다시 나뭇가지에 새끼줄을 걸고 매달려 있었다. 소를 끌고 오던 농부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구나. 틀림없이 도깨비 장난일 거야. 하지만 나는 갈 길이 바빠 신경 쓸 틈이 없단 말이야. 그럼 건강하게 잘 있어.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칼을 내려주지도 않고 또 지나갔다. 칼은 이번에도 먼저와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말이야. 틀림없이 도깨비 장난이야. 3번씩이나 당하는 일이라서 농부는 조금 겁이 났다. 아무리 급해도 알아보고 가야겠다. 만일 먼저 두 사람이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악마짓일 테니까. 농부는 소를 그 나무에 메었다. 그리고 눈을 접시처럼 크게 뜨고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먼저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지금 온 길을 되돌아갔다. 농부가 보이지 않게 되자 칼은 나무에서 내려와 소를 끌고 도망쳤다. 농부는 아무리 찾아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소를 메어둔 나무 있는 대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된 일인가? 소는 없고 빈 나무만 서 있었다. 농부는 수십 리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며 울었다.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소를 2마리나 잃어버렸으니 마누라가 이 일을 알면 나를 펄펄 끓는 솥에 집어넣어 죽여버릴 거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농부는 한동안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궁리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또 한 번 집에 돌아가 남은 소를 끌고 오기로 작정했다. 그 소를 시장에 끌고 가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소를 잃어버린 것을 부인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남은 한 마리 소마저 끌어냈다. 그러나 도둑들은 이번에도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또 칼을 불러 말했다. 만일 자네가 남은 3번째 소까지 훔쳐낼 수가 있다면 이번엔 우리들의 두목으로 삼아주마. 그까진 일은 누워서 떡 먹기지요. 칼은 또다시 소를 훔치러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갔다. 칼은 농부가 오는 길목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멀리 농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칼은 큰 소리로 음매하고 소우는 흉내를 냈다. 이 소리를 듣자 농부는 아니, 저 소리는 잃어버린 우리 소의 울음소리가 아니냐. 아마 이 근처 어디에 있는 모양이구나. 어쩌면 2마리 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끌고 오던 세 번째 소를 나무에 메어두고 소를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 곳에 소가 있을 리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농부는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 번째 소조차 감쪽같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는 가슴이 터져나갈 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부인의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서 사흘 낮과 밤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농부는 벌벌 떨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짐작했던 대로 화가 난 부인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한 오라기도 남김없이 모두 뽑아버렸다. 약속대로 카알은 도둑 두목이 되었다. 그러나 도둑들은 카알이 단 하루 사이에 두목이 된 것을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도둑들은 한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지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카알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부하 도둑들에게 자기의 고향집에 쳐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부러 먼 길을 골라 지도를 그려주었다. 도둑들이 떠나자 카알은 자기가 훔쳐온 소 3마리를 주인 농부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마차에 싣고는 할머니와 함께 재빨리 고향으로 도망쳤다. 마을에 도착한 카알은 곧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둑들한테 빼앗아온 칼, 도끼 등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멀지 않아 그 나쁜 놈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도둑들을 뿌리채 뽑아버립시다. 사람들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도둑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드디어 도둑들이 쳐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 힘껏 싸웠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도둑들이 죽었다. 겨우 몇 명 남은 도둑들은 넋을 잃고 멀리 도망쳤다. 카알은 나무 상자 속에 가득 들어있는 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돈은 카알이 챙겼다. 부자가 된 카알은 행복하게 살았다. 밧줄 한 가닥. 한 농부가 호숫가 근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가난한 농부가 죽자 세 아들은 농부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집을 갖겠다. 첫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먼저 가졌다. 그럼 나는 집안 가구를 갖겠다. 둘째 아들은 집안 가구를 가졌다. 그럼 난 뭘 갖지? 막내인 펠이 말하자 형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자, 찾아보면 뭔가 있겠지. 아무리 찾아도 남은 것이라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한 다발의 밧줄뿐이었다. 이런 것도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야겠다. 이만 형들 잘 지내요? 펠은 밧줄을 들고 집에서 떠났다. 어느덧 발길이 닿은 곳은 호숫가였다. 펠은 호숫가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이 밧줄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마침 가까운 나뭇가지 사이로 뛰어다니는 다람쥐가 보였다. 펠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 났다.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팔면 되겠지. 펠은 밧줄로 얼른 다람쥐를 잡았다. 그러나 막상 다람쥐의 귀여운 두 눈을 보니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펠은 일단 나뭇가지로 무리를 만들어 다람쥐를 넣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쪽에서 토끼가 뛰어나왔다. 이번엔 토끼다. 토끼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잡을 만한 동물이 없을까? 잡을 만한 동물을 찾고 있을 때 덤불 속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덤불을 보니 큰 곰이었다. 천천히 소리를 죽이고 따라가 보니 곰은 굴에 들어가 낮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잘됐다. 저 곰도 잡아야지. 밧줄이 좀 더 튼튼해야 할 텐데. 펠은 밧줄 두 가닥을 겹쳐 꼬아서 굵은 줄을 만들어 곰을 잡을 준비를 했다. 그때 호수의 주인인 네크가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밧줄을 꼬는 폐를 보고 있었다. 저 기다란 것은 무엇일까? 네크는 물속에 있는 아들에게 말했다. 물가에 있는 놈에게 뭐 하는 놈이냐고 물어봐라. 넌 뭐 하는 놈이냐?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펠은 깜짝 놀랐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자 눈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귀여운 동물의 새끼가 있었다. 네크의 새끼구나. 펠은 금방 알아차렸다. 네크에게 잘 대답하지 않으면 당장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이 밧줄로 호수를 묶으려는 중이다. 호수를 묶겠다고? 그 얘기에 깜짝 놀란 네크의 새끼는 당장 돌아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안 되겠다. 그놈과 나무 타기 시합을 해서 놈을 지치게 해서 얼른 물속으로 끌고 오너라. 네크의 새끼는 다시 펠을 찾아가 가까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랑 나무 타기 시합하자. 난 지금 바빠서 말이야. 내 동생과 시합을 하도록 해라. 알았다. 펠은 다람쥐에게 명령했다. 동생, 나 대신 나무 타기 시합을 해라. 준비, 출발! 다람쥐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나무에 얼른 올라타서 네크의 새끼를 이겼다. 네크의 새끼는 기가 죽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알았다. 그럼 이번에는 그놈이 지쳐서 헐떡거릴 때까지 달리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엔 물속으로 끌고 오는 거다. 네크의 새끼는 다시 펠을 찾아가 말했다. 이번엔 달리기를 해보자. 지금은 내가 바쁘니 내 중간 동생과 달리기를 해보렴. 알았어. 펠은 토끼를 놓아주며 말했다. 너를 놓아주겠으니 저놈에게 꼭 이기도록 해라. 준비, 출발! 신호와 동시에 토끼는 무서운 속도로 사라졌다. 아빠, 이번에도 졌어요. 아니 또? 그러면 이번에는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그놈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오너라. 그럼 이번엔 씨름을 해보지 않겠니? 나 대신 우리 아저씨랑 하는 게 어떨까? 그러자. 우리 아저씨는 저기서 자고 계시는데 만을 깨지 않으면 발로 차도 돼. 네크의 새끼는 굴 속에서 낮잠을 자는 곰에게 찾아갔다. 씨름해요. 네크의 새끼가 곰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잠자는 곰의 옆구리를 발로 거세게 찼다. 화가 난 곰은 발로 네크의 새끼를 3개 때렸다. 네크 새끼는 곰의 발에 맞아 날아가서 호수에 빠져버렸다. 아빠, 다 틀렸어요. 그 애의 아저씨나 동생들한테 다 졌으니 그 애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맞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호수를 밧줄로 안 묶을지 물어보렴. 네크의 아들이 다시 펠에게 찾아갔다. 그래, 또 왔구나. 무슨 일로 왔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호수를 그대로 둘 것인지 물어보려고요. 그래? 만약에 이 모자에 금알을 가득 채워주라면 내가 참도록 하지. 금알을 모자에 가득 채우면 되는 거죠? 네크의 아들은 그제야 다소 안심하고 금알을 가지러 갔다. 펠은 땅에 깊은 구덩이를 판 다음 모자에 큰 구멍을 뚫고 살짝 구덩이 위에다 덮어두고 기다렸다. 네크의 새끼가 몇 차례나 금알을 들고 돌아왔지만 아무리 금알을 모자에 부어도 차지 않았다. 드디어 어린 네크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요. 가진 금화가 이제 없어요.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펠은 금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펠의 형들은 몹시 놀라서 물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벌었니? 펠은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이 밧줄로 다람쥐나 토끼를 잡아서 그 가죽을 팔아 돈을 벌었어. 밧줄 한 가닥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단 말이야? 형들은 가지고 있던 집과 집안 가구와 바꾸자고 난리였다. 펠은 손쉽게 형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형들은 밧줄을 갖고 신이 나서 숲으로 떠났다. 그리고 펠은 아버지가 남겨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